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혹은 자치기연구소 자가치유기술연구소 이병준입니다. 이곳은요 부부관계도 짚어보고 지나가자, 부부관계도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자, 이런 기술을 익혀가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코너이고요. 오늘은 26번째 버럭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 번째 이야기 편입니다. 세 번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라. 앞 시간에 첫 시간에는 소 다루듯이 다루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소 등 긁게 준비해서 등을 먼저 긁어주고 먼저 원하는 것을 기분 좋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불 다루듯이 다루어야 된다. 남편과 불과 같기 때문에 불은 잘 쓰면 난방과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밝히거나 기타 등등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데, 잘못 쓰면 화상을 입거나 이 화마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남자는 이 변화의 대상, 바꿀 대상이 아닙니다. 다루는 대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버럭 남편을 대할 때 때로는 한쪽 귀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코도 구멍이고 눈도 구멍이고 입도 구멍이고, 앞으로 들어간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음식물이 뒤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음식물이나 에너지가 또 구멍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출이 되는 것, 이걸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신진대사가 원만해야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멍 가운데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다. 흔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는 거에 비해서 듣기를 2배 이상 해라, 이 현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더해서 한쪽 귀로 들어간 것을 이쪽 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귀는 2개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이 족대 또는 반두라고 하죠. 물론 이 족대와 반두는 약간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족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릴 때 그 족대를 들고 개천에 나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오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혼자 족대를 들고 나가서 개천에 미꾸라지를 잡으러 갔었는데 이 잡힌 미꾸라지가 그물 코 사이로 쏙쏙 빠져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얄밉고 아깝던지 집에 와서 이 미꾸라지가 못 빠져나가도록 그런 족대를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손솜씨가 좋은 아버지는 모기장을 사와가지고 모기장 끝을 이 대나무로 연결해서 족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걸 들고 나가는 순간 의기양양하게 오늘 미꾸라지 다 죽었어, 이러면서 갔는데 그날 미꾸라지 제대로 잡은 거 한 마리도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족대만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꾸라지는 돌이 많은 개천에서 살지 않습니다. 흙이 많은, 진흙이 많은 어떤 뻘에서 사는 그런 종류고 풀숲 밑에 숨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그 흙탕물을 막 일으켜서 그렇게 이제 미꾸라지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흙탕물을 일으키면 물 속에 있던 온갖 잡동사니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그게 족대 안으로 싹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부는 그 족대 사이로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모기장으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 코가 너무 촘촘해 가지고 온갖 잡것들을 전부 다 족대 안에 다 들이는 꼴이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들어 올려야 되겠다라고 드는 순간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어서 들어 올리지를 못합니다. 겨우 낑낑대면서 들어서 바깥에 내놓는 순간 그 사이에 미꾸라지는 다 도망가고 없고요. 설령 그 사이에 있는 미꾸라지가 잡혔다 할지라도 너무 작아서 효용성이 별로 없는, 자,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무겁게 만들어진 족대를 들어 올리려다가 결국은 족대만 부러지는 그런 일만 생겼습니다. 미꾸라지를 잡지도 못하고 족대만 부러지는 아주 낭패를 본 일이 있었죠.
자, 사실 이 원리가 남편을 다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남편이 버럭 성질을 발동할 때는 감정 곡선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발짝 물러나서 감정이 캄다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감정 곡선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났다는 것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 감정 곡선의 꼭대기에 오른 상태에서 함부로 뱉는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내시면 됩니다. 화가 나서 저렇구나. 되게 화가 많이 났구나. 지금 되게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의미를 부여하는 여자는 아주 어리석은 여자분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성을 저는 남편교 신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편교, 남편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내들 이야기입니다. 남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긴 다음에 주야로 꺼내서 묵상하는,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냥 보냈어도 될 만한 것들까지도 늘 꺼내서 묵상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여인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잡동사니까지 싹 다담아두면 결과적으로 미꾸라지도 못 잡고 족니만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남편교 신자가 되어서 남편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 놓으면 정작 중요한 부부 사이의 사랑이나 정을 나누거나 애틋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건 전혀 못하고 늘 분노만 차고 이를 뿌득뿌득 갈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의 오류 또는 눈덩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눈덩이가 요만했던 것이 자꾸 굴리다 보면 나중에 너무 커져서 나중에 그 눈덩이에 치여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에 이만큼 생각했다가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어느 사이에 눈덩이처럼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그 생각에 치여서 내가 죽는다는 그런 위험을 눈덩이 이론, 반복의 오류라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생각은 더 빨리 커지고 더 압도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를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낮 시간 남편이 근무할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양반 되게 바쁜 모양이네. 회의 중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통상적으로 넘어가는데 왜 이 양반이 전화를 안 받지? 이걸로 출발을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사실 크기에다가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러고 보니 요즘 와서 부쩍 전화를 안 받더라.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일부러 안 받는다는 뜻이겠지. 자, 그렇다면 나에게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뜻일 테고 나한테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말은 혹시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고 보니 요즘 집에 와서 유독 핸드폰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벨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이어져 가면요. 지금 이 남자는 나하고 관계를 다 정리하려고 결심했고 이미 어떤 모령의 여자하고 어떤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정말 혼자서 죽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하다가 그것을 남편에게 터뜨리면요. 황당한 남편은 버럭 성질을 더 발동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점점 더 거리를 두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어느 날 무심코 집에 들어왔는데 졸지에 나쁜 놈이 되어 있고 부정적인 놈이라고 딱지까지 붙이는데 어느 남자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본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졸지의 천하의 몹쓸 놈이 되는 그런 꼴이니까 더더욱 버럭흥지를 발동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집이라는 공간이 무서워지고 자꾸만 피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경우 한국의 중년 남자들은 귀가 기피증이 걸려 있다 또는 귀가 공포증이 걸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흘려 들어야 될 말은 그냥 흘려 보내지 그걸 가슴에 새겨놓고 주야로 꺼내서 묵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기장으로 족대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꾸라지도 못 잡고 족대만 망가지는 것처럼 흘러 보내야 될 것, 흘려 보내야 될 것들은 흘려 보내야 됩니다. 미꾸라지도 그 모기장에 걸린 미꾸라지 잡아봤자 뭐 하겠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 그물코가 됐으면 그 코를 통과하는 미꾸라지는 아직 어리고 작다는 뜻이니까 다음에 그렇게 보내주었다가 다음에 큰 놈을 잡아서 뭐 연탕을 끓여 먹든 추어탕을 하든지 해야지 그 어린 것까지 다 잡아먹으면 씨를 말리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보더라도 적당히 그물코가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촘촘히 박힌 모기장으로 족대 만드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특히 버럭성질을 발동할 때는 순간적으로 발동된 이 감정 곡선에 의해서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구나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고 물론 그 화내는 이유 자체가 아주 타당하거나 논리적으로 맞는 이유라기보다는 그저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본인의 요구나 본인의 욕구가 즉각 채워지지 않는 또는 일방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아내에게 무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차원으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남편이 막 쏟아붓는 말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들을 때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샌드백에 맞는 느낌이겠지만 샌드백에 맞고 있더라도 속으로는 샌드백 하셔야 되는 뒤로 보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아라, 후퇴하라, 여자니까 참아야 된다, 여자의 일생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버럭 성질을 발동할 때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거, 그래서 참다가 억압의 극점에 달하면 이게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고 바깥으로 터지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속에서 터지면 우울증이나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발동할 때마다 참기만 하는 것은 마치 남편이 휘두르는 창검 앞에 온몸을 그냥 통째로 내어 맡기고 난도질 당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곡선의 차이를 알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수컷의 특성을 안다면 그 상황일 때 맞서지 말고 살짝 좀 피하라는 뜻이죠. 상대방이 비난의 총알을 막 쏘아댈 때, 기관총을 막 쏘아댈 때 그때는 은폐와 은폐물을 통해서 내가 숨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알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내 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총알이 없는 상대와 총알이 충분한 상대가 같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지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럴 때 아내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감정 곡선이 캄 다운되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100%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할 때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신체 언어 이런 걸 통해서 표현을 하라는 건데요. 물론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팁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말을 하라는 거죠. 내 남편은 말 절대 듣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물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을 하고 나면 한 가지 유익되는 사실은요. 일단 말을 하고 나면 내 속이 시원해진다는 사실이고 비록 그때 당시에는 영향력을 못 미쳐도 이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언젠가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대개 여성분들이 이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주변에 있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선배들 중에는 맞불 작전을 써라, 남편의 성질을 내면 너는 성질을 더 크게 내서 초토화시켜라, 아주 그냥 그럴 때마다 버르장머리를 야무지게 뜯어 고쳐라, 끝까지 되들어서 기선을 잡으라, 이렇게 충고하는 인생 선배들이 있는데요. 노.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얻는 한 가지 유익은 감정적 카타르시스, 속은 시원한데
얻게 되는 생기는 부가적인 손해는 너무 크게 작용됩니다. 마치 이것은요, 군사훈련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무기도 없이, 그나마 무기도 없이 바로 전투 현장에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 해보고 총알바지가 되거나 무의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싸움을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전쟁은 전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먼 발치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대할 때는 전투하듯 대할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대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려면 보다 냉정한 이성을 발동해야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정적으로, 감정곡선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막 격앙되어 있을 때 나도 감정적으로 같이 맞불 작전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남편이 감정곡선이 크게 올랐을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이 냉정한 이성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정말 함부로 하는 말, 비난하는 말, 온갖 언어들을, 공격형 언어들을 쏘아대는데요. 일단 총알이 날라올 때는 내가 안전을 확보하고 숨어서 위장하고 이런 작업이 중요하지,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거기에 몸을 내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 또 부부간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지라도 일단 그 손빈의 병법,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의 전쟁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도발을 해서 쳐들어왔다면 반드시 초전박살을 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병법의 대가인 손빈의 병법, 손자병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태자는 부끄러울 태자를 써서 100번을 싸워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부부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부 싸움, 부부간의 전쟁이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부간의 전쟁이라도 이 전쟁은 둘 다 죽는 게 아니라 둘 다 사는 쪽에 승승전법을 써야 되는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아야 되고, 배우자를 아는 것만큼 전투가 아니라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버럭남편 어떻게 다루는지 계속 살펴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버럭남편 다루기 이어가겠습니다.